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송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오늘 세계는 수요일에는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계신 분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격주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라서 특별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특별한 이야기 네. 어떤 이야기? 설이라서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네.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강대국들은 새해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예,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다. 강대국.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맞습니다. 예, 강대국들은 과연 어떤 고민일까? 네. 예, 사실은 뭐 강대국 하면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죠. 우린 부럽죠. 네, 예. 미국 봐도 그렇고. 자, 미국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작년 25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곤혹스러움을 겪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반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을 무시하고 미국 빼고 우리끼리 살아 또 이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밉고 싫긴 하지만 미국을 이해하려고 여러 가지로 한번 노력해보는 것이 또 필요한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고민은 어떤 걸까요? 뭐 미국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미국 정치권 그리고 네. 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고민은 매년 2조 달러씩 쌓이는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그렇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무역 수지 적자라는 게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라는 이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니까 걱정 없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빚을 쌓아올릴 수는 없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1980년대부터 재정 적자는 21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고질병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이 고치려면 또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야 되니까 미국 정치권은 괜찮아 문제 없어라고 네, 생각하고 좀 외면하고 피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한 20 몇 년을 지금 피해 왔는데 네. 지금 이제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그렇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이제 한 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지금 1년 동안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나름의 방식이 이제 관세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이 이제 흑자를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10%, 미국이 적자를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일단 15%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뭐 사실 관세율이 몇 %냐라고 따지면 국가마다 뭐 그리고 사안마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죠. 그래서 이제 이 관세 수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거칩니다. 지금 한 3천억 정도는 문제없이 벌어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직후에 대규모 감세안 이런 거 내가지고 뭐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럼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그랬는데 뭐 그 정도는 관세 수입으로 충분히 벌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시도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내기 싫으면 미국에 투자해서 공장 짓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 고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다고 하기보다는 좀 특징적인 점이 이러한 압박,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 짓고 미국 사람 채용해라라고 하는 압박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 요 세 나라에 특히 이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투자 이외에도 현금으로 입금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나라도 이 세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합해서 9천억 달러 했고 대만도 지금 5천억 달러 정도로 짊어진 상황이에요. 네, 이 세 나라에 특별히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만이라고 생각이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에 있는 이 핵심 측근들은 이 세 나라가 그동안에 인위적으로 오랫동안 환율을 조작하고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막고 그러면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쌓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간 달러를 가지고 다시 미국에 투자해서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부동산 수익 이런 것을 또 가져간다. 그러니까 미국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이 나쁜
새 나라. 새 나라예요? 네.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한 2천만 개가 넘는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도 이 새 나라, 뭐 중국까지 포함한 네 나라겠죠. 여기가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진짜 그런 건가요? 뭐 보기 나름이에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모두 돌려놓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참, 억울하기도 한 면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조작을 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도 안 차고, 예. 정말 참 억울하게 이를 데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미국이 의외로 진지해요. 예. 그러니까 이 9천억 달러라는 거를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네.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지난 한 40년 동안에 반칙으로 가져간 돈을 일단 내놓고 그러면 네. 과거에 이제 진 여러 가지를 다 이걸로 퉁치자. 과거 청산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이제 다시 갖고 와라. 그러면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 사람을 채용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하기 싫으면 관세 내고. 그러니까요. 예.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수익성이 사실은 미국 시장이 수익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하려면 관세라는 입장료를 내거나 미국 투자하고 미국 사람 고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울며 겨자 먹기,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미국의 논리를 잘 들여다보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 소비 성향이 아주 강한 미국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소비도 잘 되고 계속 번창할 것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네. 미국의 생각의 어떤 원인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예.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미국 시장은 앞으로도 강할 거야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입니다. 인구. 사람 머릿수. 그렇죠. 네. 뭐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네. 중국, 일본 다 고령화, 인구 감소 여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 성향은 감소하고 그렇죠. 시장은 축소되죠. 아무래도. 예,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 분들 어려운 것도 사실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출산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이민을 통해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인구도 증가하고 평균 연령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과거보다는 출산율이 좀씩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재 추세를 감안해 보면 미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2081년쯤 돼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땅 파면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도 에너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에너지도 풍부하고 그러면 이 나라는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성장할 거다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합의된 사항이었죠. 네. 뭐 다 가진 것 같은데 네. 또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건가 뭐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인구라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사회를 떠받치는 하나의 이 기둥이 급격히 지금 바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다 보니까 과연 이제 미국의 인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출산율이 꽤 빠르게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신생아,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하고 돌아가시는 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사망자가 더 많아질 거야라는 것들은 지금 이미 이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민자가 그것을 커버를 해줬는데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그러면 결국은 뭐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가 가는 길을 미국도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국 시장의 소비력이라는 것도 잘해봐야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자기들이 그동안 뺏긴 것을 다 갖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미국이 계속 강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수모를 겪더라도 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미국에 남는 시간이 앞으로도 한 50년, 60년 이렇게 될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런 정책이 좀 바뀐다든지 좀 완화된다든지 하면 또 금방 다시 변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사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오다 보니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것만큼 미국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미국 역시 고민이 많겠구나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민은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였고요.
자, 중국은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중국도 네, 중국. 잘 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요즘에 막 미국 모습을 보다가 중국을 보면 그렇게 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네. 왠지 좀 이렇게 신뢰감이 생기는 예, 오히려. 예, 네. 예측 가능한 나라로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요즘에 중국 다녀오시고 네. 야 정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정말 중국의 모습은 압도적입니다. 뭐 태양광 뭐 80% 장악을 네, 하고 네. 있고 무엇보다도 전기차가 예. 다른 나라에서는 뭐 4천만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예. 중국에서는 1,400만 원, 1,500만 원이면 전기차 삽니다. 예. 그러니까 압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다라는 점은 분명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작년에 중국이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 그렇군요. 1년에. 와,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정말. 흑자가 예. 1년. 저희가 이 시간에도 그렇고 저희 경제 시간에도 항상 네. 요즘엔 중국 얘기만 하게 된다고 이런 말씀 많이 나눴었는데 네, 맞습니다. 중국이 모든 걸 이러다가는 다 장악하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해봐요.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국의 고민은 뭐냐? 그 엄청난 생산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중국이 손대면 항상 과잉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철강, 시멘트, 유리 뭐 이런 쪽에서 엄청난 과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 기업들 어렵게 했고 사실 지금도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은 돈을 버느냐? 네. 사실은 못 벌어요. 당연히 이렇게 과당 경쟁이 벌어지면 수익성은 낮아지고 네, 네. 가격은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기업들은 망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생산 규모도 줄고 그래서 뭔가 이게 어느 조정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예. 중국은- 계속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예. 그게 문제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데 좀비죠. 네. 과당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그렇죠. 공포감이 사실 중국 내부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랑하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25년 한 해에 네. 이 같은 패널 하나의 가격이 1년 사이에 40% 이상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패널을 수입해서 쓰시는 분들은 가격이 하락하니까 좋죠. 좋죠. 예. 네. 근데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이 날까요? 야, 이게 생산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적자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지금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일단은 임금을 동결. 그렇죠. 그리고 직원들을 이제 결국 해고하겠죠. 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동결되고 해고를 겪은 이제 가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네, 예, 네, 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죠. 이게 이제 한두 분야만 그러면 괜찮은데 네. 중국 사회 전체가 지금 소비가 감소하고 지출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장에서는 열심히 생산을 하는데 사줄 곳이 없는 것이 중국의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중국은 체제가 이제 우리랑 다르니까 중국 네.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 네. 막강하니까 네, 네, 네. 말만 하면 착착착 돌아가고 네. 한 방에 정리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통폐합시키고 규모 키우고 뭐 생산 규모 너는 70% 너는 절반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의외로 중국도 이거는 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국영기업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네. 그런데 지금 많은 이런 분야에서 과잉 생산은 이제 민간 분야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구조 조정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 거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정부가 어떤 내린 조치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근데 그러기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 그다음에 최근에는 바이오, AI 이런 네. 분야에서도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국 정부도 이제 문제가 좀 있다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을 텐데 네. 왜 방치하는 왜 걸까요? 방치하느냐? 네. 사실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어떤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는 공산당 일당 사회니까 공산당 내에서 누가 더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고 위로 올라가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그렇죠. 똘똘하지? 누가 성과를 잘 냈지? 네, 네, 네. 회사처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에서 승진의 평가 기준은 성장, 고용, 세금 확보
요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뭐 시장 또는 성장 이렇게 됐는데 이 지역이 그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GDP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고용도 늘고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어. 이러면은 당연히 좋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부가세를 중앙 정부가 걷는데 네. 보통은 이제 부가세를 이제 많이 쓰는 쪽, 상품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쪽에다가 이제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은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더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내가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네. 동네 최대한 많이 공장 짓고 예. 공장에서 제품 생산 많이 하고 이런 쪽이 유리한 거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따와서 더 많이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성과가 잘 나서 내가 베이징에 중앙정치위원으로 진출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규모를 키우는 게 맞습니다. 최우선 과제겠네요. 그래서 중국 지방정부들은 이제 다른 동네랑 협력하는 것보다는 자기 동네 수직통합형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가장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산업을 아래 위 좌우로 묶어가지고 자기 동네에 집중을 시키면 내가 승진하기 좋은 거죠. 네. 이 대표적인 곳이 이제 안우이성입니다. 안우이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업체 중에 대표적인 니오라는 업체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괴롭히고 있는 BOD라고 하는 업체도 다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이 지역에서 자리 잡아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냐를 네. 보면 안우이성이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초창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돈으로 한 35조 원 이상의 돈을 지방정부가 직접 돈을 쓸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대구광역시, 뭐 전라남도 이런 동네가 이제 기업체들한테 35조 원을 쏟아 부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인데 맞습니다.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과정에서 망한다, 어쩐다 여러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위기가 돌파되고 산업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고 주변에 다른 업체들도 이제 오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들이 이루어지면서 총 한 134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제 집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안우이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만든 이 산업 클러스터에서만 매년 13조 원 이상의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동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럽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도 전기차, 우리도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우이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산업 기반이 좀 있고 옛날부터 덩치 큰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중간 단계에서도 시작을 했는데 더 낙후된 지역들이 따라잡겠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도로 닦고 뭐 여러 가지 아주 기초부터 돈을 쏟아부어야 되니까 이게 돈은 쏟아붓는데 성과는 안 나고 재정은 악화되는 그렇죠. 지금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양적 경쟁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무작정 뭐 5% 경제 성장 달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질적 성장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삶의 질 뭐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똑같은 방식의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이제 승진 시스템, 평가 체계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까요? 이게 참 우리도 회사에서 어제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체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나 이 방식을 통해서 지난 한 20,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시키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바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 성공을 한번 맛보면 그 전에 그 과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나는 못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자 그러면 다 해외에 밀어내자. 라고 그러면서 지금 작년에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역 분쟁 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죠. 중국과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잉 생산이 또 문제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EU가 뭐 무역 분쟁 벌인 적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유럽 정상들이 지금 중국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EU의 고민은 어떤 걸까요? 사실 뭐 EU의 여러 고민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한 가지라기보다는 여러 가지죠. 일단은 이제 지난 30년 동안 EU는 좀 이렇게 고고한 가치를 지향하는 좀 세련된 존재 이런 이미지였죠. 그래서 뭐 기후 변화, 환경 뭐 등등 이제 인류 공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는 세력 이런 식으로 좀 자리매김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EU가 뭐 환경이라든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미래 산업 그리고 혁신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이제 판을 만들어 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 경제 발전은 잘 안 됐고 그러한 혁신은 대부분 미국 아니면 중국에 몫이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 제가 읽었던 책들을 보면 다 이제 유럽의 미래는 태양광, 풍력, 전기차에 있다.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다 이제 다른 나라 몫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을 치르고 전력 요금은 비싸게 유지를 했는데 결국은 기존 산업도 약화되고 네. AI도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의 가장 큰 고민을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네. 미국에서 이제 가장 가난한 주,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네. 남부에 있는 미시시피 주가 가장 가난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미시시피 주 평균 소득이 이제 독일보다 높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가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랑 비교해보면 더 잘 살아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유럽의 딜레마인 거죠. 유럽이 그 최근 몇십 년 동안 좀 많이 뒤처지긴 했어요. 네,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네, 생각이 네. 많이 들죠. 보면. 최근에는 또 러시아의 뭐 어떤 위협, 네. 압력도 커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사실 이제 냉전 그 붕괴 이후에 저 러시아라는 나라를 우리한테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의 네. 에너지를 대량으로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네. 러시아는 유럽에 이제 의존하면서 친서방 움직임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정작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이제 끌려다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고 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설마 적대적으로 바뀌겠어? 라고 해왔는데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크림반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죠. 네. 결국 위기에 처한 유럽은 자기들이 좀 낮춰보던 미국의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됐고 네. 미국의 지원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를 좀 벗어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미국과 우리는 대등해. 라는 조건으로 미국과 어떨 때는 뭐 말싸움도 하고 뭐 협력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 끌려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된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등장하고 나니까 유럽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유럽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적대적이기까지 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저래?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뭐래도 유럽하고 미국은 친한 거 아니야? 네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미국 그 사람들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유럽에 대한 좀 귀찮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어. 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돌이켜보면 유럽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 때문에 승리를 했고 그리고 폐허에서 유럽이 이제 벗어났는데도 뭐 미국 덕택에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미국 덕택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다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 유럽이라는 이 늙은 존재들을 우리 등에서 좀 떼어놓고 싶은데 안 떨어진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소련과 냉전이라는 이제 대립 구도를 만들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유럽을 이제 끌고 그렇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냉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거의 뭐 군대를 전면 해체하는 수준으로 이제 군축에 나서버린 거죠. 그리고 당연히 세계 질서 유지에 대한 부담은 몽땅 다 미국 몫이 미국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유럽은 말로는 다 떠드는데 네. 실제로 비용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했던 거죠. 네. 이게 바뀌었죠. 이제 바뀐 네.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같은 미국, 유럽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지켜주거나 같이 갈 수 없다. 니들이 바뀌어야 된다. 네, 네. 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의 군사력도 두렵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맞설려면 더 많은 국방비 지출해야 되고 징병제 부활해서 병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평화에 익숙해진 유럽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독일에서는 징병제 우리로 따지면 징병제도 아니에요. 거의 추첨제 네. 정도 되는데 독일 청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시위를 합니다. 차라리 러시아의 지배를 받겠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과연 이런 유럽에 이제 미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유러피안 드림은 확실하게 저 책에서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미국, 중국, EU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3대 세력이 네. 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구나.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걱정 없던 시절은 없어요. 예. 거기에 따라서 국제 질서는 항상 변화하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체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경제도 계속 바뀌어왔어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술 발전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세계를 이제 변화시키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도 이제 여러 번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이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낯설고 그러니까요. 두려운 거죠. 네.
결국은 뭐 뻔한 이야기지만 이런 변화 과정을 누가 잘 수습하고 네. 이제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상황을 관리할 것이냐. 그 세력이 이제 주도권을 이제 잡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미국, 중국, 유럽이라고 하는 3대 세력 가운데 누군가가 등장할 것인지 그렇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등장할 것인지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갈릴 거죠. 근데 네. 누가 이길 거냐라는 질문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네. 사실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면 다 장점을 보면 얘네들이 잘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단점을 보면 많이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해결책이 쉽지 않으니까요. 예, 네. 이건 어쨌든 강대국의 고민이고 예. 우리 입장에서 또, 봤을 네. 때는 이제 세계화 지난 한 30년 이상 이어지는 세계화 과정에서 큰 이익을 보고 선진국도 되고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네.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라는 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좋았던 옛날이요라는 과거의 후시절은 돌아오질 않죠. 대한민국이 사실 세상에서 가장 적응을 잘하는 나라인데 네. 좀 힘이 들겠지만 이번 설부터 다시 한번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러한 이제 AI 시대,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네. 뭘 할 수 있는지를 나도 우리 네. 가족도 그리고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좀 고민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힘을 합해야 그러니까요. 이런 맞아요. 거대한 네. 나라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다지는 그런 설날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휴 끝나가는데 네. 많은 고민거리를, 생각거리를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출근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연휴가 오늘 끝나는데요. 남은 설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